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은 사회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저도 몇 년 전에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세연 작가님의 팬으로서 또 이 자리에 저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 또 같이 함께 하신 많은 분들 질문도 받고 얘기도 해보고, 또 이세연 작가님이 지금 광주 쪽에서는 처음 전시를 하시거든요. 많이들 작품은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광주에서 많은 작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너무 반갑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전시의 주인공이신 이세연 작가님께 뭔가 광주에서의 이쪽에서도 처음 작품을 선보여 주시는, 저도 막 부산이나 서울이나 막 가서 전시를 많이 보긴 했지만 여기에서 처음 선보여 주시는 그런 남다른 조금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 소회, 이것들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세연 작가입니다. 사실은 그 강주가 최근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나 기타 어떤 이 도시가 굉장히 많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내란이라고 그러나 계엄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강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구자가 산자를 살리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치 제가 약간 긴장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목소리가 다시.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작업을 이렇게 이어온 것도 저는 강주의 어떤 민주항쟁 그런 것들이 저한테 20대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 강주에서 전시를 하게 된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요. 되게 많이 좀 사실 전시를 많이 강주에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또 내가 그만큼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여기서 전시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제 작업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사실은 전시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많이 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도시보다는 사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강주라는 도시가 이제는 사실은 글로벌한 도시가 되어졌어요. 한강 작가를 통해서 그렇고 이번에 민주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하면서 어떤 민주의 성지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모델이 되는 국가 아니면 도시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또 강주에서 전시를 하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알맞춰서 강주가 글로벌한 도시가 되는 것처럼 저도 제 작업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있고 제가 좀 말을 하면 좀 삼천포를 많이 빠지고 이것저것 좀 산만하기는 해요. 그래도 좀 잘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왜 여기는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금요일날 전시 집필을 하고 토요일날 작가님하고 같이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그 영상이 여기 옆에 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의 한 2시간 정도, 한 11시 정도부터 1시까지 선생님 올라가셔야 되는데 식사도 막 허겁지겁 가셨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그때 굉장히 길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도 그때 뭔가 선생님에 대한 다시 발견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7, 8년 전쯤이었나? 그때 이제 처음 아트페어에서 붉은 산수 작품을 보고 너무 인상이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 작품을 계속 보고 저도 또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언젠가 선생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동국미술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공을 들였다고 알고 있어요. 선생님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모셨고 또 그동안에 선생님께는 굉장히 굵직한 전시들이 있었어서요. 한강 작가님의 책의 표지에도 작품이 실리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24년도에 사비나 미술관 작년에 굉장히 대규모로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붉은 산수의 작가로 알고 있지만 대명사처럼 그렇지만 굉장히 미묘하게 또 굉장히 광폭으로 선생님 작품의 변화 과정들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작가님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니 작가님께 조금은 그런 작품의 얘기들 그리고 이번 전시의 제목 기억 중독도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제목이에요. 바로 이전 전시인 사비나 미술관 전시가 빛나고 흐르고 영원한 것 맞죠 선생님? 예, 그 제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지켜봐온 팬이자 어떤 전시 기획자로서 작년부터 무언가 선생님의 작품에 있어서 확장의 폭이 굉장히 더 넓어져 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전시 제목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또 선생님께 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한 건 제가 이제 영국에서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제가 유학 시절 때 처음 시작한 작업이에요. 그 전에는 영국에 있을 때 어떤 내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한국의 환경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이 작업이 시작됐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작업을 한 건 그 맥락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풍경들을 더 많이 담으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생겨서 작업이 좀 해골이나 인물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좀 비극을 많이 오히려 더 많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세상의 회복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회복되는 상태에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무니없이 퇴보를 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세상에 대한 뭐랄까 실망이라든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한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는 좀 약간 허무적인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그냥 한 인간으로서 좀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좀 강해서 작년에 사비나 미술관 할 때 그때는 이제 뭐 흐르고 뭐지? 빛나고 흐르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든. 네. 그거는 제 존재에 대한 아니면 인간의 어떤 삼남안상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조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저 멀리 우주적 시각으로 보면 뭔지도 안 되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짧은 세월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아마 그런 제목을 짓고 그런 쪽으로 작업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강주 전시를 하게 됐는데 네, 강주와의 관계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강주의 진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계속 내 마음속에 담고 어떤 그런 걸 작품으로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나고 오르고 이런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무게감 있게 다가왔어요. 제 자신이 어떤 관계에 관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월의 어떤 쌓여왔던 감정들, 무거운 감정들 그런 것들이 함께 이제 생각이 되면서 그래도 장소성에 관련되어 있는 뭔가 전시를 전체적으로 좀 보여줘야겠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해왔고
강주와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내작과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제 기억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게 또 확산이 되어서 모든 존재들은 기억과 함께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어떤 사건이든 존재 자체도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그런 데카르트 말처럼 그 생각의 베이스가 결국은 기억이라는 생각까지 이제 이르면서 그게 중독이라는 의미가 어쩌면 우리 DNA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간 자체의 첫 출발부터 기억에 어떤 중독되어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되면서 어쩌면 강주도 우리가 뭐 강주의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도 마치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기억 속에 영혼이 남아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치유가 되든 아니면 그것들이 새롭게 어떻게 생각이 존재를 다르게 해석하든 너무나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그림 속에 모든 기억들이 다 스며들어져 있는 그림들이고 그게 굉장히 그림 그리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강주와의 관계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억 중독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 말씀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는군요. 네. 그 작품을 아래층과 지금 여기 두 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다들 전시 보고 올라오셨을까요? 네, 안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서 동국미술관에서 또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품 시리즈 비트윈 레드, 비욘드 레드 그리고 이번 전시 작품까지 몇 개 이렇게 작품 뒤에 스크린으로 좀 보시고 또 주요 작품들 선생님께 간략히 소개 좀 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서서 할게요. 이 작업은 그 세월호에 관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어릴 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저쪽부터 엘리자베스 어렸을 때, 뭐 부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아이브 어렸을 때 등등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그 아이들을 좀 뭔가 작업에 녹아내리고 싶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리고 싶었는데 차마 제가 그 아이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의 꿈에 관한 것들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사실은 하늘에 별이 되지 않았으면 저렇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유명한 가수가 될 수도 있는 아이였다고 생각을 가정하에서 이제 그렇게 다 그때 그리는 작업이에요. 보시면 이거는 그 이후에 그린 건데요.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번개를 되게 좋아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번개만 치면 집에 숨어 있지 않고 나와서 그냥 길거리 누워서 번개를 쳐다보고 위로 받고 하는 추억들이 많은데 약간 그 날씨가 주는 감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개라든가 구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존재이든 거기에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그 풍경 속에서 아니면 풍경 안에 아니면 풍경 자체를 가지고 그 사회적 어떤 이슈라든가 아니면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 분노 아니면 뭐 슬픔 이런 기쁨 이런 감정을 그림으로 좀 빼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날씨, 번개, 구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이 구름이라는 거는 지금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니까 그 풍경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미처 놓치고 태어나가지 못하는 감정들을 좀 더 담고 싶어서 이렇게 구름 풍경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주시면 그걸 끼우시면 아무거나 그냥 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세월호 이후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전에는 풍경 위주로 많이 그렸는데 약간 노스탈지아라든가 아니면 유토피아 제가 이 고향이 거제도이기 때문에 어릴 때 자랐었던 그 행복한 추억과 또 부산으로 이사 가서 도시 빈민으로 살면서 그 느꼈던 골목길 풍경들을 많이 위주로 이제 물론 분단의 풍경도 그랬지만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이렇게 풍경이 많이 사라지고 보시다시피 해골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죽음의 풍경들을 이제 그 세월호가 따라앉으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장면을 보고 보면 이제 해골이 반쯤 이렇게 마치 세월호가 바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저 멀리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해서 위에 이제 그 매화가 봄에 4월달에 아이들이 삶과 죽음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작업은 4.3 사건을 표현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 모든 분들이 이 작업은 제주도에서만 그렸어요. 저 밑에 보면 아이가 4.3 기념 동상이거든요. 그 유일하게 그림은 사람이 딱 하나 있고 구름하고 제주도 선만 이렇게 그랬던 4.3 기념 전시를 이렇게 내달라고 해서 그때 특별하게 이제 이 제주도 풍경하고 구름만 그렸던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존 작업의 형식의 대작을 조기 부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최근에 이 그림은 이제 그 금호를 가지고 이제 그림 금박을 한 작업인데요. 이건 이제 그 파란색 작업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파란 아이 기자라는 그런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문재인 부인한테 그때 이제 저렇게 원천지를 파란 아이 익혀보자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그려본 풍경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그 김정은인가? 그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 하면서 뭔가 제 느낌은 그랬어요. 뭔가 이제 부산에서 중국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이제 섬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한반도의 대륙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좀 있어가지고 그 희망을 좀 표현하는 게 약간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라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그래서 그런 양금으로 깔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린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한 미술관에서 빛나고 흐르고 영원하는 것들을 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골목길 좋아하시죠?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제가 할 때는 골목길 참 많았어요. 그 도시 어디 어느 곳을 가든 약간 청소하는 게 아니구나. 대학생 때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제 집에 걸어갈 때 골목길들이 보이고 그때 기억으로는 저는 항상 골목길에 저렇게 전등이 켜져 있는 풍경을 보면 되게 낯설었어요. 그 풍경들이.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자취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머물 곳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공간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인 힘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들었지만 골목길이 되게 씁쓸하고 되게 낯선 풍경인데 나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왜냐하면 골목길에는 불들이 켜져 있고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그 안에는 마치 그 청량하리 소녀처럼 자기는 그 불밖에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어릴 때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멀리 있는 어떤 풍경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지금도 그게 그런 느낌이 남아 있어서 저 풍경들을 그리면서 마치
저 멀리 있는 은하수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그린 작업이에요. 이제 풍경들이 이제 어느 공간과 함께 섞이기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이 우리가 아웅다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풍경과 그 현실을 초월한 저 너머의 우주의 우주적 풍경이 같이 섞여서 뭔가 관람자에게 아주 디테일한 나와의 관련되어 있는 풍경도 같이 보고 나와 전혀 다 관련이 없는 정말 우주적인 시각도 같이 동시에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된 작업이라. 동일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보여드린 작품들은 다 1층과 2층에서 일단 보실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대충 뭐 그런 한 경기가 이렇게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가장 키워드가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김정은 실장님 뒤쪽에 보면은 드로잉 작품들도 있거든요. 저도 한 4년 전쯤에 선생님 작업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작업실에 있던 이 드로잉이 정말 인상적이었었어요. 뭔가 즉흥적으로 바로 그렸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안에서 이렇게 뭔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소용돌이치는 어떤 풍경들, 떠오르는 풍경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로잉을 하고 또 이렇게 그려나간 그런 흔적들이 뭔가 작가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읽히는 것 같아서 이 드로잉 작품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 기억중독 전시에서는 이렇게 드로잉 작품, 작가의 생각을 바로바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조금 작은 작품들도 있고 아래층에는 전부 다 대작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시는 오늘 두 번째 봤는데 지난번에 못 봤던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하루에 12시간 그림을 그리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정말 나올 수 있는 세계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작품 세계를 선생님 못지않게 또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이렇게 제 맞은편에 계시는데 굉장히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진명 평론가님께 이번 전시랑 이세연 선생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명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동복 미술관에서 동복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주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복하면 동쪽의 계곡이죠. 보통 이제 산이라는 헌이라는 집을 무슨 헌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원 동사문자도 쓰고 호를 쓸 때 이거는 이제 신분을 뜻할 때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곡이라는 거는 논어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인자, 요사, 지자, 요수. 이 말 아시죠? 어지는 사람,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근데 이제 물과 산이 다 있는 곳이 어딜까요? 곡이에요, 곡. 그래서 곡은 거칠고 사랑이 많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동곡은 무슨 뜻이에요? 지명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 전통에서 곡자를 해곡, 채순 이런 거 있죠? 은혜로운 계곡이라는 뜻이고 동곡하면은 동쪽의 계곡이죠. 그냥 우리 한반도를 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첫째 해가 뜨는 곳 그래서 그 신성한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논어의 정신이 바로 동곡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세연 작가는 그럼 동곡에서 왜 하냐? 이세연 선생님의 작품의 키워드를 그러면 민중이에요. 민중. 여민동락이에요. 맹자에 나오죠. 그래서 백성과 함께 같이 즐긴다,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배층들은 어떤 지배층들이 있을까요? 백성을 사랑하는 지배층이 있었어요. 묘순, 우타, 우무추공 이런 사람들이죠. 세종대왕.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지배층도 있죠. 연산군 같은 사람, 그렇죠? 이승만 이런 사람, 독재자들 그렇잖아요. 민중을 사랑하지 않는 지배층
지배층이 있으면 불행하죠. 힘들고 괴롭고 그거예요. 이세현 선생님 그린 거는. 지배층이 타락하고 도덕적이지 못할 때 흔들리죠. 그러고 더 크게 지배층은 19세기 제국주의, 미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식민주의로 교육을 받고 그런 모든 그 이야기가 복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세현 작가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좋은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그림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 우리 김정은 실장님 글을 참 잘 쓰시는데 좋은 글은 뭐 이승 선생님, 해천득 이런 분들이 글을 잘 쓰시는데 이어령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고 대학원생이 읽어도 좋고 이런 글이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강, 황석영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근데 그림은 어떤 그림이 좋냐? 초등학생이 봐도 좋고 이해되고 대학원생이 봐도 좋고 전문가가 봐도 좋고 그런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이세현 선생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떤 그림을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림을 좋아해요.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그런 사람들 다들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 DNA, 피에 내재되어 있는 박혀있는 그런 감정들, 유전자에 박혀있는 그 기억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을 현대 미술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한없이 역사, 사회, 진리, 그다음 미술사의 형식에 대한 자기답변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실존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그 실존적인 작품이라는 거는 오로지 자기 경험에서 나옵니다. 자기 생각과 눈치 보지 않고 우리나라 이제 제가 우리 그 현대미술사 통사를 쓰는 게 계획이에요. 그 통사를 쓰는데 제가 저번 주에 창원에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줬냐면은 제일 먼저 하인두, 두 번째 박생관, 세 번째 이세현, 네 번째 정경자, 다섯 번째 권호상, 여섯 번째 이미래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앞에 세 사람은 경남 사람이에요. 경남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한대요. 지금 부산대를 다니는데 교수들이 자리만 있으면 서울로 자리를 버리고 달아내는 정말로 부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뭐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경남에서 있으면서 하인두 선생님은 그 홍대 일당들하고 다르게 우리 불교로 그림 그렸잖아요. 우리 모더니티하고 한국성하고 합친 제가 봤을 때 유일한 사람이고 박생광 선생님도 무속의 세계를 그렸고 세 번째 이세현은 우리 한국사를 그렸는데 이분도 거제도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 40 넘어서 햄버거 값 없이 고생해서 영국에 갔고 화장실에서 숨어서 컵라면 먹고 자기 생일 때 그러고 어렵게 공부해서 스위스의 올리즈 힐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컬렉터들의 인정을 받아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 이세현 가난했어요. 평생 가난하다. 요새 좀 먹고 살만하죠. 한강하고 친구도 되고 출세했습니다. 조국도 좋아하고 조민이 힘들었을 때 이세현 선생님이 도피처였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세현 선생님 작품은 누가 봐도 좋고 근데 다 현대사가 있고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천진성이에요. 성실한 거예요. 천지는 뭐냐면 하늘이 내려는 진실 그대로 얘기하는 자기가 느낀 거 눈치 안 봐요. 속이 거짓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형 오늘 뭐 할까? 그러면 있는 걸 다 얘기해서 내가 민망할 정도로 솔직한 사람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고 그래서 저는 진리라고 봐요. 진리를 그릴 때 누가 봐도 좋은 사람 동양인이 봐도 좋고 중국인이 봐도 좋고 영국 사람이 봐도 좋고 스위스 사람 이거 어렵거든요. 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드는데 동양인은 잘 안 떠요. 그거 우리가 K한테는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이세현 작가는 나중에 한 10년 내로 세계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거기를 이제 광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도시 광주에서 동복 선생님의 기억과 애환이 이렇게 다 같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광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이세연 작가가 힘을 얻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복에서 하는 전시의 의미를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또 다른 또 새로운 생각들이 또 들었습니다. 네, 방금 이준평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세연 작가님의 가장 그 작품의 중심적인 출발점, 그게 저도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이 스스로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한테는 되게 범상치 않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40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고, 또 졸업 시점에 버거 컬렉션에서 작품을 컬렉을 하게 됐고, 그런 어떤 되게 인생의 큰 변환점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세연 작가님의 작품이 시작이 됐었는데, 방금 이준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 뭔가 그 계기가 됐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작가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없이 해도 괜찮죠? 들리죠? 네. 마이크가 푹 끓이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꿈이 있고, 저도 어릴 때 꿈이 있어서 화가가 되고 싶고, 뭐 특별하게 화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자명보다는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냥 제일 잘하는 게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모두 다 반대를 무릅쓰고 사실 그림을 몰래 이제 그림 본다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홍대를 그런 놀고 이제 뭐 운이 좋아서 홍대로 이제 입학하고, 사실 홍대 입학할 때도 이제 뭐 친척분이나 어른들은 네가 무슨 대학을 가려고 하냐 뭐 이렇게 꼬란처럼 혼내기도 하고, 그냥 기술을 배워서 오늘 벌어야지 무슨 대학이 이대냐 막 이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타고난 기질이 증개구리 기질이 좀 있어서 그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목표였고, 물론 대학을 미대를 가기 전에 실학을 다니고 그런 적이 없어서 떨어지면 제 목표는 중이 되려고 사실 마음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게 참 나한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대학 떨어지면 그냥 중이나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학을 이제 시험 봤는데, 어떻게 운이 좋았을 때 대학을 붙고 해서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작업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대학원도 오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나이 40 즈음에 한 번도 내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뭐 회의라든가 우회라든가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나이 40이 되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그 현타가 오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아이들 낳고 일반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한도 팔아본 적도 없고, 전시도 해도 뭐 누가 주목하거나 그런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하다가 이제 현태가 와서 그림을 계속 그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은 그림을 좀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림 안 그릴래, 돈 벌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술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술을 마시면 생각이 빨리 들어가잖아요. 술 마시면서 한 번도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림만 그려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부터 시골에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온 자취생이기 때문에 혼자 생활비나 학비를 다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일주일 6일을 계속 일을 하면서 작업을 공부도 하고 그림도 이렇게, 그게 나이 40대까지 계속 그런 삶을 그 당시에 사실 그게 그렇게 뭐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때 삶의 어떤 기조가 되는 제 마음가짐은 하고 싶은 일을 20% 정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을 80% 정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80% 일을 하면서 20% 남는 시간에 그림만 그릴 수 있어도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힘들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나이 40이 되니까 뭔가 뭐 후회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감정들은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한 번도 그림만 그려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포기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한 2년만 그림만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포기를 하더라도 마음껏 해보고 그러면 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내가 핑계 그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실 뭐 유학보다는 세계 일주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패턴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제일 중요한 건 공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을 벗어나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세계 일주를 좀 하면서 뭔가 불편한 어떤 환경에서 뭔가 늘 하던 행동이 아닌 자꾸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다 보면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어가 문제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려고 하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왕이면 좀 소통을 하면서 일주를 하는 게 좀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맨투맨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시작했죠. 제가 영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 인생의 영어가 늘 넘사벽이었는데 그때 다짐을 했죠. 이건 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에 좀 집중을 했죠. 하면서 또 영어를 집중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또 1년간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무 그림도 안 그리고 뭐 학교도 나가지 않고 영어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영국으로 갔어요. 그냥 일단 가보자. 뭐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영국을 보고 영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영어 학원도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영국에 먼저 와 있던 사진 작가를 하고 있는 후배가 같이 이제 그린위치라는 그 파크에서 이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형님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백날 해봤자 영어 안 된다고 그냥 학교를 가라고. 왜 학교를 안 가고 있냐고. 아니 영어 잘 못하니까 한 2년 정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학교 갈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다 세계 일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못 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갑자기 예전에 어릴 때 그 유학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냥 나중에 인생상 유학을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 한번 학교를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이제 일단 했어요. 그때는 생각이 바뀐 거지. 이제 예전에는 영어를 잘하면 학교도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영어를 못해도 컨디션 오퍼라고 이제 뭐 실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좋으면 학교 와서 졸업할 때까지 영어 점수를 내면 된다는 컨디션 그 오퍼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 합격이 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영국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 정한 게 있는 뭐냐면 그림 그리기의 행복을 좀 찾자라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영국에 가기 전에는 제가 이제 막 조각도 하고 설치도 하고 좀 쉽게 말하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20대, 30대 때는 했어요. 개념미술 좀 하고 뭐 약간 좀 현대 철학에 담는 뭐 시무라크, 욕망 뭐 이런 무게감 있는 주제를 나도 함께 발맞춰서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그림 그리기 행복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 생활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고 뭔가 작업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을 안 그리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위주로 올라가고 전시 있을 때 막 반짝반짝 열심히 하고 그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첫째 기준이 다시 그림 그리기에 행복을 쳐다보자는 마음으로 해서 절대 나는 딴 거 하지 말고 그림만 그릴 것이라는 그런 기준을 하나 정했고, 두 번째는 30대, 40대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거기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 40대에 갔으면 제가 좀 기준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이제 걸려있는 문제고, 예전에 80% 일을 하면서 20%의 취미 정도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개념을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위주로 작업을 했다면, 영국에서는 이제 그동안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하는 일이니까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바꾼 거죠.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일곱 애들보다 내가 그림을 더 잘 그리더라고요. 사실적인 측면에서 모사도 잘하고. 그래서 이건 좀 그들과 좀 강점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첼시에 입학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제 그림을 학생들 앞에 이제 같은 입학생들하고 교수들 앞에서 이제 틀어가지고 이렇게 작품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게 어설픈 영어 글씨로 이렇게 하는데, 작품 주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욕망이 있고 뭐 시무라크로 시뮬라시온 뭐 이렇게 그런 쉽게 말하면 철학자들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국에서 말하면 미쳐서 보여요. 사실은 책 좀 읽었네요. 이런 느낌으로 들리고 하는데, 영국에서 그런 내용을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좀 뭐랄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왜냐하면 그런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어떤 백인의 유학을 왔는데 자기 작품 막 틀면서 공자와 명자와 이렇게 논어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뭐 니체가 어떻고 뭐 별레즈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그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이 와가지고 뭐 공자가 어떻지 자기에게 공자의 뭐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시카고 아니면 뭐 스코틀랜드 살았는데 갑자기 공자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작품 설명하는데 뭔가 내가 하는 말하고 이 작업하고는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 보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서는 정말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좀뭐 풀고 싶고 정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다르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너무 다른 문화를 느끼고 다른 철학을 느끼고 다른 삶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람들의 작업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작업이 나왔고 그게 그들의 삶과 굉장히 일치되어 있는 작업이 좋은 작업이었고,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삶에 일치됐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보니까 이건 좀 뭔가 따라하는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속에 약간 얄팍한 욕망들이 사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너무 창피함을 느껴서 세 번째가 그런 기준을 자꾸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그림의 레퍼런스를 뭐 앤디 와을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승부의 작가의 작업을 레퍼런스를 잡고 싶지 않다. 그들과 이야기할 때 좀 솔직하게 내 그림은 우리나라 한국 작가의 어떤 정말 좋은 작가의 작품을 내 그림으로 레퍼런스가 그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 기준을 작업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이 붉은 한수가 다시 나왔죠. 그전에는 뭐 돼지머리도 그리고 뭐 다시 생각해보시면 이제 다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국 살면 이제 막 음식이 지금은 이제 뭐 영국 가면 한국 음식 되게 많이 파는 데도 있고 되게 외국 애들도 한국 음식을 많이 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한국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니까 그 음식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한없이 강해진 몸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한 작업의 소스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음식이 다르다는 건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측면에 막 돼지머리도 그리기도 하고 뭐 제사상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음식에 좀 집중해서 이 말초적인 거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건 좀 너무 수제적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근본적인 자연으로 이제 생각이 옮겨온 거죠. 내가 어떤 자연에서 살았고 어떤 자연가 한국이 지금 어떤 자연이 한국에서 이렇게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두 가지가 이제 그제도에 아까 말하는 그 아름다운 시골 풍경에서 이렇게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빈민으로 살면서 아까 말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그런 풍경들과 그다음에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나면 이제 뭐 그런 얘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왔냐면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꼭 싸우시냐 꼭 노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분단이 굉장히 중요한 나한테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단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이걸 시효과가 표현하지 않으면 마치 그 당시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버무러져서 아름다운 유토피아의 풍경이기도 하지만 또 자세히 보시면 사라지고 있는 풍경하고 야간 투시경을 끼고 풍경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처음에 그렸을 때 사실은 이거 이후에 다른 작업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거는 지나가는 과정의 작업이죠. 그러니까 요거 빨간 걸 재밌겠다 생각하고 그리면서 다음에 뭐 해야지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뭐 그래야지 막 이렇게 혼자 상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세계적인 콜렉터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를 보고 공부한 다른 작가의 작품 스위스 유학원 앤디라는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걔의 작업을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나라고 궁금해서 이제 왔는데 걔는 없고 혼자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실기실에서 레더 이걸 자본에 그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말을 걸죠. 이렇게 실기실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그때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영어를 좀 못하니까 외국 사람이 말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지금도 되게 싫어하는데 그분이 이제 지나갈 때 저는 이제 그냥 유로피안 아줌마니까 속으로 그리는데 방이 되니까 말을 전하고 제발 좀 지나가라. 얼굴이 짜증난다. 그림 그리고 있는데 역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막 처음에 유럽 분들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왜 빨간색으로 그리는 아이예요. 어떤 풍경이냐 두 번째 보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 풍경이고 한국에서 온 작가고 야간 투시경의 기본 풍경을 우직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막 자기가 그분 표현으로는 뭔가 뒤통수 같은 기분이더라고. 이렇게 너무 한마디가 그냥 딱 너무 튼튼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면서 그림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번 그림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줌마가 이제 그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긴가민가 이렇게 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주는데 자기가 이제 인보이스를 보내라고 이쪽으로 이메일로 인보이스를 가격하고 약간 지금 유한선 상태니까 가격하고 이제 인보이스를 보내라고 했는데 명함을 줬는데 명함에 이제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버그 컬렉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컬렉션이 버그 모니카 버그인데 이름이 버그 컬렉션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명함을 보는 순간 급 실망했죠. 제가 이거 햄버거 컬렉션을 하는데 햄버거 컬렉션을 하는데 어떻게 컬렉션에서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지? 혼자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실 수도 없고 제가 흥미죠. 햄버거를 어떻게 컬렉션하지? 저는 급 실망하고 그때 주머니 넣고 그냥 집에 와서 이제 일요일날 이제 사무실 일요일날 학교 문 아닙니까? 이걸 지고 이제 월요일 학교 왔는데 앤디가 이제 아까 그 앤디라는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 토요일 혹시 어떤 안 만났냐니까 만나서 두 분 와서 그런 얘기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학교가
동양에 붉은색 그림 그려 동양에 만났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림 산다고 하니까 뭐 있는 둥 많은 둥 좀 이렇게 아무도 팔아보지 못한 행동으로 이렇게 되게 어리부리하게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네가 좀 가서 어떤 프로세스로 그림을 하는지 좀 설명해주고 자기가 좀 설명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와서 그거가 설명하면 완전 로또 받았다고 그 사람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고 확실하게 그림을 산다고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축한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뭐랄까 한국에 와서 예전에 노형석 한겨레 신문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에 서 있었으면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때 대답했냐면 절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때로는 가치로움이라는 건 본인도 모르고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냥 모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내 스스로도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사실 한국 문화, 한국에 대한 얘기를 자극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그 영국에서 마이너적인 거예요.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뭔가 마이너적인 걸 지금은 케이크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게 알려지고 있죠. 그 당시만 해도 뭐 한국은 일본보다 일본 중국만 알고 한국은 뭐 삼성의 일본 교육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적인 요소를 선택해서 그림을 하는 건데 글쎄 한국에서는 과연 내가 스스로 가치를 알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솔직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붉은 산수로 뭐 약간 좀 시간을 느끼고 그림을 그린 것 뿐인데 그 메이저의 콜렉터가 와서 이 그림을 어떤 또 다른 내가 모르는 가치를 보아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산다라고 하면서 그게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소문도 나고 막 선생님 그럴 때 와서 이 그림을 샀대. 뭐 근데 그게 한국에 그러면서 소위 나면서 이제 막 주변 애들이 막 구경하고 갤러리 구경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는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뭔가 알아주면 누가 가치를 인정해주면 가치를 줄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제가 과연 뭔가 그걸 좋다고 얘기해 줬을까? 어쨌든 그런 스토리로 이제 작품을 처음 하면서 학교에서 소문이 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림을 처음 알아봤으니까 그때 이 빨간색 그림을 그렸을 때는 제가 대학교 때 샀던 물감을 영국에 가져와서 20년 만에 풀어가지고 이제 쫀득쫀득 마르기 전 직전에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돈이동 그때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또 통장에 한 2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한국에 돌아갈 비행값도 없는 상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약간 걱정이 되는 상태였는데 마침 또 그렇게 그림을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을 통장에 바로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하방 가가지고 저 빨간색 제일 좋은 그 중에 제일 비싼 거 사고 아사천을 사가지고 이 붉은색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치가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 이전에 뭐 어떤 걸 막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그냥 가지치기 하고 그거를 가지고 작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확신감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전시를 골전을 했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림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이 오고 이런 것도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계적인 콜렉터가 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한몫했다고 봐요. 그게 그런 분들이 사서 와서 이제 세계적인 콜렉터가 좋다고 하니까 응달아 자기가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보게 되고 왜 좋아하지? 왜 좋지?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맥락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림이 다 팔리고 전시 섭외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스위스, 이태리, 아직 이렇게 전시 개인전을 이루고 있어 하게 된 것 같아요. 하게 되면서 이제 하니까 또 한국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이제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와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상은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유학 시절의 얘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네, 유튜브 찾아봐도 나오긴 하는데 또 선생님한테 직접 듣는 이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세영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전 어제 오늘만 들었던 생각이 찰리 채플린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는 비극인데 가까이서 보는 비극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 선생님 작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듯 한데 또 이 비극적인 시대사를 전부 다 품고 있는데도 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되게 상반적인 것들 그리고 지극히 작가 자신으로부터 비판을 해서 어떤 되게 거시적인 것들까지 전부 다 그런 방법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 두 분을 꼭 한번 언젠가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옆에 있는 이세현 사진 작가님이 계속 뜨끔뜨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지칭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세현 사진 작가님도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언젠가 꼭 이세현 작가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도 좀 굉장히 진중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사진하는 이세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내내 이세현 작가 뭐 이런 이세현 작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되게 뜨끔뜨끔 하거든요. 저의 작가가 대화도 아닌데. 근데 사실은 선생님과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가끔 어디 미술관이라고 전화가 와서 한참 통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나한테 전시를 하자고 전화를 왔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상해서 혹시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냐고 하면은 불문산수 이세현 선생님한테 전화도 이렇게 가끔 저한테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과 이름이 같다는 것으로 잠깐 그런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토론을 한다고 해서 되게 많은 걸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시를 보면서 저도 이제 역사적인 것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 역사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근래에는 사건에 관련된 것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세월호나 4.3, 5.18 그리고 또 보도연맹 관련된 것들까지 이 근래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광주라는 지역이 가진 게 민주, 인권, 평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민중미술에 관련된 전시들을 사실은 요 몇 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중미술 전시를 보면서 항상 걸려있는 게 골개 그림들이에요. 근데 골개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게 과거의 80년대에는 아니 그 이전의 골개 그림과 지금 걸려있는 이 새로 그렸다는 골개 그림들을 봤을 때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골개 그림을 바라보면서 되게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 세대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고 그렇게 또 너무 그 찌라시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의 강한 이미지들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작업을 사비나에서 전시했을 때도 가서 보고 이렇게 오늘 이제 가까이서 계속 들여다보는데 어쩌면 이게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는 골개 그림이구나. 어쩌면 그때의 80년대의 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넘어왔을 때 계속 이 근래 제가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왜 골개 그림은 그 이후로 다른 형태로서 지금 저희들 세대까지 아우르는 어떤 형태를 띠지 못하고 계속 그때의 형태만 계속 유지하고 오고 있지? 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선생님 그림을 사실 오늘 보면서 아까 문영 관장님이랑 둘이 보면서 골개 그림의 생각이 빵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쨌든 제가 이제 느끼는 저의 감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제가 이제 84학번이거든요. 84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87년도 그 독재타도
김대중 석방 대거를 한참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고 이런 시대를 대학생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민중미술이 태동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중미술은 태동기가 역사적 맥락은 있죠. 그러니까 독재시대, 군사 독재시대에 우리 것을 찾자, 우리의 미술을 찾자, 아니면 민족미술을 우리를 찾자 이런 맥락에서 출발했고 또 두 번째로 독재에 한거하는 그전의 작가들은 대부분 미니멀리스트들 쉽게 말하는 백지 그리는 작가들 이렇게 네, 어쨌든 추상적인 게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뭔가 그 당시에 시대적 아픔을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그 젊은 작가들의 어떤 수생들과 추상미술을 그리라고 그러고 추상미술을 하면 사실 그 시대는 친구들이 이렇게 불신자살도 하고 뭐 옥상에서 뭐 강주를 진실을 밝히라면서 부신도 하고 그런 찌라시만 뭐 유인물만 들고 잡혀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한거의 어떤 미술이죠, 그러니까 인증미술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개 그림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가열차게 저항을 하기 위한 어떤 미술 운동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아마 그 당시에는 좀 제3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주를 진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강주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부산 고제도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고 데모는 하지만 뭐랄까 그냥 분노하고 있는 학생 뒤에서 따라서 데모를 하고 뭐 그렇게 자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주동적으로 뭔가 그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뭔가 창피하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래도 그렇지 않으려고 데모하는 정도 수준으로 데모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식 생각하고 그랬지만 그런 이렇게 어중간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중미술도 되게 저와 결이 맞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요소와 결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마치 예술의 본연의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 선동 공부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난무하는 그런 작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제가 또 정서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제 잠자인 것 같은 느낌. 어쨌든 거기도 좀 제가 또 뭐 단체에 들어오라 민중미술에 단체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미어배가 오라고 해도 그쪽은 너무 싫고 뭐 이방인처럼 겉두는 작가가 아웃사이더 작가 여기도 겉들고 저기도 겉들고 이렇게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싶긴 하는데 나는 포스터적인 작업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중체적인 저는 삶이 아름답게 보거든요. 비극만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예쁜 여자 보면 너무 좋아하고 뭐 이렇게 꽃 보면 좋아하고 이런 감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몸이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감성이 되게 예민하셔서 그 어머님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막 하다가도 잡혀가면 결국 그 작가 손한테 이야기가 들어가면 뭔가 좀 더 영향화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비겁자이기도 하고 한편에 말하면 그런 걸 핑계 삼아서 이제 뒤에서 따라다니고 막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지금 계속 그 매번 이제 강주 진실을 알았을 때 받았던 충격과 그 어떤 저항을 해야겠다는 마음과 그다음에 제가 그 아까 말한
엄마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사소한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뭉그러져서 또 약간 이방인 느낌, 서울 사람도 아니고 부산 사람도, 부산 가면 근데 뭐 부산말 분명히 쓰고 있는데 왜 서울말 쓰냐고 지랄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부산말을 안 쓰는데 부산 가면 자기 부산에 된다고 서울말 쓴다고 그래요. 부산에 가면 서울 사람 취급당하고 서울에 있으면 부산 사람 취급당하고 어쨌든 약간 뭔가 이렇게 어디에도 속해지지 않는 아웃사이드 같은 느낌. 홍대를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홍대 교수들하고 되게 많이 싸우고 또 홍대 제일 힘이 센 박서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또 대학 3년 때 물러나라고 대모도 하고 하여튼 제일 책을 많이 읽는 교수들하고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홍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른 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지막하면 너는 홍대잖아 뭐 이렇게 약간 홍대 취급하고 홍대 가면 홍대 사람 만나면 전혀 다른 얘는 전혀 홍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겉돌면서 느끼는 게 장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견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저들이 어떻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작당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끼어서 뭔가 거기서 흑해져서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를 끼어나와서 이렇게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국에 가서 한국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늘 비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아마 저와 똑같은 감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 두 이세현 작가님의 전시를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젠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에 되게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 독립운동도 하셨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수습대책위원 민주화 인권 뭐 그런 운동을 하셨던 조아라 선생님을 기리는 조아라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학예사 이보라 선생님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문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양림동에 있는 조아라 기념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조아라 기념관에서의 조아라 선생님은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시기도 합니다. 참고로 조아라 선생님의 간략하게 업적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독립운동, 그 다음에 후학양성, 사회복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습대책위원 등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셨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기념관에서는 조아라 선생님의 이러한 정신과 삶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정신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특히 전쟁과 같은 아픔 이런 부분들 겪지 않는 아이들 지금 이 자리에도 와 있지만 고등학생들 아이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저 또한 그냥 멀리서만 지켜봐야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될지 이러한 기억이 조아라 기념관이 어떻게 남아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역사적 기억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나 앞으로의 미래 세대의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과 이 세대들이 어떤 감정을 경험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제가 재밌게 놀아가지고 미래 세대까지 제가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입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이렇게 염두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강주에 계신 분이고 젊은 분들이니까 과거의 강주도 중요하죠. 아까 강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는 맥락에서 보면 강주의 역사와 강주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긍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강주는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사실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강 작가가 강주를 배경으로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탔고, 그 다음에 세계 유일무이하게 내란을 극복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셀프 비언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유일한 나라인데 그 정신이 사실은 강주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아마 세계인들은 강주가 어떤 도시인지 지금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게 세계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도시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긍지감이죠. 그러니까 자긍심. 저도 사실은 강주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강주를 계속 마음에 두고 그 저항 정신을 늘 그림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그냥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삶에서 녹아서 작품화시켜서 좀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 비극이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담으려고 했고, 그렇다고 그것만 또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우리 한국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보여줬을 때 더 세련되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강주를 자긍심을 가지고 강주라는 곳에서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지금은 지방 도시로서의 강주가 아니라 세계 글로벌 도시로서 어떤 롤 모델이잖아요. 민주주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뭘 하더라도 하면 세상은 알아봐주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장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강주를 쳐다보기 때문에 좋은 정말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지금의 시기가 어쩌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세계적인 국가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시간 16분이 지났는데 순식간에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특별한 두 분이 왔는데 저는 이분들의 질문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이에요. 과연 이 청년들은 이세현 작가님의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여기서 어떤 궁금증을 가졌는지 먼저 우리 박지우 학생 먼저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남대학교 서양아전공 4학년 다니고 있는 박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세현 작가님 작품들을 이제까지 사진으로 봤었는데 오늘 이렇게 작가님도 뵙고 또 작가님 작품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 이렇게 아티스트 토크에 나와서 굉장히 작가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신다는 뜻깊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오랜 생활 동안 꾸준히 방대한 작업량을 해오셨는 것 같고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게 작가님의 작품들이나 또 에스키스 이번에 전시하신 걸 보니까 그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창작 과정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좀 막힌다거나 또 창작의 흐름이 끊겨서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작품을 풀어내고 싶은데 그런 점에서 좀 막히고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은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방대한 작업량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창작의 흐름이 막힌다거나 낭만이 있으셨는지 않은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난관들을 극복해서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시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작가뿐만 아니라 삶은 늘 지금 감정이 도사리고 있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림을 그리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위기는 누구나 다 오고 또
의도치 않게 망하기도 하고 잘 살다가도 갑자기 절망이 와서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의 불꽃을 튀기다가도 이별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견디고 그냥 뭐 참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저는 되게 힘들 때는 잠을 자요. 그리고 너무 슬프면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식욕이 저는 좋더라고요. 힘들 때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가끔은 더 힘들면 이제 술을 마시죠. 참수다를 부르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입으로 푸는 스타일. 입으로 풀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조금 약간 나아지더라고요. 힘들고 이별해가지고 막 여자랑 사랑하다가 이별하면 힘들잖아요. 시간 남고 그냥 시원해지고 어떤 그림도 저는 보시다시피 붉은색을 20년 정도 그렸는데 예전에 영국 가기 전에는 이제 전시 있을 때 한 일주일간 밤새서 막 이렇게 불타는 청춘 막 이래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막 그리고 싶을 때는 막 불같이 그리고 그리기 싫으면 안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낭만적으로 살았죠. 약간 작가니 하면서 자세를 바꿨어요. 영국 가서는 그냥 아침에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하듯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그래도 작가는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니까 10시, 5시에 퇴근하고 10시, 11시 퇴근하고 그렇게 20년을 이렇게 살았죠. 물론 이제 일요일은 쉬어야죠. 주님이 쉬어라고. 어떤 뭐 20년 동안 그렇게 하루 2시간 그림 그리다가 가끔 이제 좀 내가 어릴 때 꿈은 야 그림만 그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일을 하고 그 그림을 그렸으니까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나 그림만 정말 그렸으면 좋겠어. 그림만 그리고 살고 싶어. 막상 작가가 되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면 미쳐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그림 그리는 기계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그래야죠. 먹고 달리면 저 자식도 있고 애들 뭐 학교도 내야 되고 그림 팔아야지 먹고 살잖아요. 또 뭐 그냥 마음 같아요. 일반 아버지들, 엄마들의 마음. 젊었을 때는 뜨거운 피로, 청춘으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아이의 마음으로 살거든요. 자식 키우는 아이의 마음으로 작업을 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리는 게 지겹더라도 물론 이제 정신은 살아있어야 돼요. 노동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시간의 누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작업이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과 어떤 애정 아니면 세상에 대한 올바른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너무 부지런하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뉴스를 그냥 못 듣고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슬럼프는 그냥 나만 겪는 게 아니다. 네, 누구나 다 겪는 거고 누구나 다 부모님들이 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도 죽고 이런 인간의 루틴 중에 하나니까 그냥 거기에 막 마치 나만 절망하듯이 절망하지 말고 나만 괴로운 것처럼 괴로워하지 말고 나만 슬럼프가 있는 것처럼 하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힘드니까 그냥 잘 넘기고 존버 정신으로 견디는 그렇습니다. 네, 박지가 학생 존버 정신으로 뭔가 저는 방금 이세현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작가님이 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희 곁에 너무 친근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우 학생 작업이 안 되면 잠도 좀 자고 술도 마시고 네, 이세현 작가님 생각도 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전시가 있으면 작가님한테 DM 보내서 열심히 얘기도 좀 하고 그러세요. 저도 뭐 포기하려고 마음 많이 먹었죠. 근데 저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남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팔리기도 하고 나이 40대까지 한 번도 그림 팔아본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포기하려다가 또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똘끼 같은 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 몰라라고 약간 좀 이기는 사람이 되고 뭐 집이 뭐 부모님이 뭐 아니면 뭐 제사라든가 이런 거 전혀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살면 그렇게 살아본 것 같아요. 철없이. 물론 이제 거기에는 우리 형님이 또 뒷바라지로 가정 대조사를 다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뭐 집에 돈을 벌어서 뭐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나 하나 분석하기 힘든데 그렇게 좀 고마운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철없이 살아도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따라서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소율 학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 전공 4학년 박소율입니다. 저도 작가님처럼 평소에 뭐 영광이나 그런 것을 처음에 그리다가 점차 자연으로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풍경을 그리면서 표현하고 싶은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작가님께서는 작품의 풍경에 나무와 그리고 구름 그리고 천둥이 많이 등장해서 작가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또는 자연에 대한 일화를 여기다 어떻게 녹여내시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하고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시대를 담는 건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얘기. 그게 보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것들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저 개인적인 감정도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나만의 특수한 얘기나 추억, 고민 그걸 적절하게 조화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민중미술의 어떤 그런 전체적 구어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함몰되는 경우가 생기고 너무 드림이 강하면 너무 컨셉추얼하게 작업을 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니멀리스트도 마찬가지 미니멀리스트들도 추상적인 것들 행식실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상학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본인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림만 남아있는 거고 저는 제 자신의 행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 자신을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내 자신을 표현하면 무슨 일기 쓰듯이 자기를 표현하면 그건 진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도 뭐 관심도 없고 누구나 다 자기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문학적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은 저는 단어 하나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 한 개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내 스스로가 나와 한계시켜서 표현할 것인지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감성을 그 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단어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혼자서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그렇지. 그림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움직이면서 단어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를 정리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맹로해질 때까지 사고를 정리를,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비주얼화 시킬 수 있는 것들로 다시는 언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종합이 돼야지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세상과의 관계, 어떤 그림의 어떤 세상을 담는 어떤 그런 것과 나를 담는 그걸 적절하게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늘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릴 때 약간 습관적으로 자존감인지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남과 비슷해지면 저는 너무 싫었어요. 내 그림이 내 생각이 남과 비슷하게 되고 아니면 내 그림이 남과 비슷하게 되면 그냥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버려요. 어디서 본 듯한 걸 아니면 내가 했는데 누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 해버리고 내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하고 있으면 그냥 살짝 삐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근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튀고 싶은 욕망이 강한 어쨌든 뭐 너무 빨리 편하게 결과를 알 수 있죠. 그 장점이긴 한데 사실은 예술은 실패해서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가정 중에 오는 실패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바로 결과물을 바로 도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즘 친구들이 컴퓨터 작업을 다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딱 좋은 결과물을 딱 만들어서 딱 그림을 그냥 뭐 전사라든 뭐 출력을 하든 해가지고 뭐 페인팅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패를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그 작가는 그걸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빨리 결과물을 얻게 되고 그 결과물이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이루어질지 몰라도 길게 자기 삶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건 결국 바람직한 작업의 태도가 저는 이제 꼰대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결과물이 쌓여지는 것인데 컴퓨터는 그냥 디지털 그 자료만 쌓일 뿐이지 사실 이렇게 결과물로 실패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보여지니까 내가 끊임없이 전문 작가들을 만나면 작품은 참 좋은데 이게 이 결과물의 값이 컴퓨터 시스템 안의 결과물의 값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서 금방 실증이 날 거다. 본인도 그 결과물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결과가 아니라 결국은 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자기 것이 아니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앞에 이제 저기 고3들 대학 가는 학생들은 저보다 다른 삶을 살 거예요. AI 시대는 더 컴퓨터 이상의 어떤 마치 친구처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작업을 할 건데 아까 저보다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자기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니까 몸을 계속 움직여서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빨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나 빨리 젊은이들의 정책은 조급함이잖아요. 그죠? 빨리 결과물을 얻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좀 하는 걸 이렇게 계속 쌓이게끔 계속 실패를 하면서 되게 안 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게 성장이거든요. 안 되는 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인데 컴퓨터는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지.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통해서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 시간을 좀 축적하다 보면 나중에 이선 작가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때는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사실 4분 뒤에 다른 인터뷰가 또 있으셨고요. 네, 저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한 인간이자 또 작가이자 광주를 사랑하는 경상도인 네, 뭔가 되게 친근한 존재로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